사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당연히 중요한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도 수강시험을 잘못하면 그게 대학에 가기 위한 스펙으로 충분히 윤색되질 못하죠. 그런데 고교 학점제 이후로 이게 더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강시험을 잘못하면 사실 내 노력이 줄줄 셀 수 있는 거고, 수강시험을 잘하면 노력을 좀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포장돼서 그럴듯한 생기부와 내신으로 드러나기도 하죠. 이번 수업은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 모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을 중심으로 입시 설명회 하는 포맷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수강 신청 잘했다고 소문나기라고 되어 있지만 흔히 뭐 옛날부터 그랬죠.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당연히 중요한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도 수강 시험을 잘못하면 그게 대학에 가기 위한 스펙으로 충분히 윤색되질 못하죠. 그런데 고교 학점제 이후로 이게 더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강 신청을 잘못하면 사실 내 노력이 줄줄 셀 수 있는 거고, 수강 시험을 잘하면 노력을 좀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포장돼서 그럴듯한 생기부와 내신으로 드러나기도 하죠. 수강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한다라고 이미 학교에서 다 전달할 내용을 나도 뭐 다른 채널처럼 나도 그걸 똑같이 반복하고 그러고 싶진 않고요. 수강 신청하는 방법이라기보다도 수강 신청할 때 판단 기준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내 생기부와 내신을 극대화할지 그 점을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신청은 일단 대원칙이 있고요. 이 원칙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일단 지원 희망 분야와 관련된 진로, 융합, 일반은 뺐죠. 일반 선택 과목은 사실은 그냥 강제니까. 진로나 융합이 자기 학교에 개설돼 있을 경우, 고등학교에서 개설돼 있을 경우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기 학교가 개설이 아닐 경우에는 또 이것도 달라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난 경영학과 가고 싶으니까 경영이라는 과목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 여기에. 나는 반도체 인공지능 가고 싶으니까 여기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번 시리즈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원 희망 분야에 대해서는 어디가 커리어넷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자기가 지원하고자 희망하는 그 분야에 그 학술이 어떤 교과 과목과 연계되어 있고 졸업 후에는 어떤 산업 분야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맞닥뜨리면 같은 이름만 찾게 되는데 그게 의미가 별로 없을 때가 많아요. 이름은 다른데 요거에 심할 수도 있고, 이름은 다른데 그 전공 분야의 교수들이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사가 이미 돼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겨울방학 끝나기 전까지 꼭 하셔야 되고, 관련된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여기서 오는 거예요. 관련됐다고 판단했으면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이 자기 학교에 개설돼 있어서 자기 학교에 수업 들을 수 있을 때 그때는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지금 상황에서도 각 과목별 성취도보다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2028학년도 말고 2027학년도 애들도. 근데 지금 이걸 듣고 있는 고1 수험생의 경우에는 2028학년도 교육과정을 적용을 받죠. 여기서는 내신이 5등급제예요. 사실 성취도를 따지기가 대학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어떤 과목을 수강했는지 우리 전공이랑 관련된 이걸 위주로 볼 수밖에 없어서 이미 변경되기 전에도 이게 중요했는데 더 중요한 거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방법으로 전체 대입 전형, 수시랑 정시랑 또 수시 내에서도 정시 내에서도 여러 전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전체 정원의 80%를 이걸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게 80%랑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지원 희망 분야와 관련된 공동교육과정, 이건 학교 밖이죠. 수업이 개설되어 있을 경우 가능한 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공동교육과정은 자기 학교에서 수업 듣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수강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서류를 요구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 공동교육과정이 생기부에 들어갔을 때 교수들이 굉장히 고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은 다른 학교에 가서 수업 들을 수도 있고 온라인에서 수업 들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편의성은 정말 다양한 형태가 있고 또 굉장히 순식간에 마감돼 버리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미 상당수의 수험생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이 경쟁력이 있다는 걸. 그런데 왜 반드시가 아니라 가능한 한이냐? 자기 집과 학교만 왔다 갔다 해도 버거운데 그 외에 다른 제3의 장소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생각보다 손실이 큽니다. 또 지역에 따라 달라요. 학교 내에 이 개설이 되게 빈약해요. 그건 학교 잘못이 아니라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 잘못이죠. 그럴 경우에는 이게 필수가 됩니다. 근데 학교 내에 이미 이게 빵빵한 경우가 있어요. 그때 굳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마다 여건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으로 하나 낮췄습니다. 여기에는 지원 희망 분야와 관련된 진로, 융합, 심화 등이 내 학교에 개설되지 않다. 그럼 이거는 가능한 한이 아니라 반드시로 바뀌는 거죠. 이 반드시가 아니라 이미 여기도 개설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다른 개설 과목이 있다. 이런 상황. 이게 필수가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전체 대입 정원의 40%를 관할하는 전형에서는 이게 추가 가산점, 정성평가의 가산평가예요. 그렇게 인정될 수 있다. 지금 신청을 잘해야죠. 어차피 중학교에서 올라올 때는 그냥 학교에서 다 정해졌잖아요. 이제 고2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첫 번째 수강 신청이죠. 이걸 잘 해놔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나중에 대입 쓰려고 그랬는데 수능 점수 하나, 논술 답안지 하나밖에 없어 나는. 근데 얘는 이래서 안 되고 내 생기부가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 발목에 턱턱 잡혀서 자기 실력을 선보이지도 못하고 아예 지원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1에서 고2 올라가는 지금 상황이죠. 지금 수강 신청하는 것이 이제 고2를 적용되는 건데 내 진로에 맞춰서 다양하게 깔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장적 수강신청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반도체 인공지능을 하겠다. 그럼 반도체 인공지능만 할 수가 없는 게 없어요. 고등학교 과목에서. 아까도 말했듯이 나는 경영학과를 가겠다. 근데 경영이라는 과목이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없어요. 그죠? 예를 들면 난 의대 가겠다. 의학 과목이 고등학교 때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생명과학 있잖아요. 할지 모르겠지만 의학에서는 생명과학 말고도 생화학이라고 불리는 화학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관련되는 과목들의 범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디가 커리어넷, EBS 등에서 조사를 하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넓거든요. 그거를 싹 다 넓게 깔아 놓는 겁니다. 이번에 수강신청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이맘때쯤 이제 고3 수강청 전략을 짤 때는 요 깔아놓은 것 중에서 수능이 고득점할 수 있다라는 걸 초점으로 압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버릴 건 버리는 거죠. 이미 나는 내가 지원한 이 진로에 관련된 과목은 들었습니다를 고2 때 어필을 했으니 고3 때까지 중복 어필하지 말고 요 중에서 엉뚱한 거 말고요. 요 중에서 수능 고득점이 가능한 것만 추리고 안 될 것 같은 경우에는 그때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내년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 요거를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내 진로에 관련된 과목이 직접적 부수적으로 되게 넓다. 이번에는 뭐 미디어 학부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뭐 사회문화만 관련되는 걸까요? 아니죠. 법과 정치도 관련이 되고 또 국어 중에서 문학도 관련이 됩니다. 관련되는 과목이 되게 다양하니까 그거를 관심이 있든 없든 재밌을 것 같든 재미없을 것 같든 다양하게 깔아둬야 여기서 초점을 좁힐 수가 있다. 여기서 좁게 깔아두면 그게 점수가 안 나왔을 때 고3 때 딴 데로 갑자기 튀면은 생기부의 일관성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죠? 여기서 넓고 그 중에서 몇 개 챙기면 그 일관성이 인정이 되는데, 여기서 좁게 좁아놓고 이게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이때는 해놨던 것과 전혀 무관한 다른 걸 여기서 수강청하기 시작하면 교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기부가 일관성이 전혀 없는 게 돼버리니까 확장있는 것 중에 골라서 압축, 요 틀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확장을 잘못하게 되면 내년에 고3을 위한 수강청을 할 때 좁힐래야 좁힐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이 점 꼭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강청의 딜레마라고 흔히들 많이 말을 합니다. 필히 들어야 되는 학점은 다 채우겠지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추가로 안 들으면 비교과가 경쟁자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져요. 이거 들었나를 몇 점 맞았나 보다 더 중요하게 본다고 이제는. 그런데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고사 기간에 감당해야 될 과목이 더 많아지죠. 남보다 한두 개. 그러면 석차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정답은 뭐냐면 들으면서 성적은 안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들이 선호하는 자기 지원 분야랑 관련되는 과목을 듣기 위해서 남보다 한두 과목 더 들으면서도 석차는 떨어지면 안 돼요. 흔히 내신 5등급제라는 걸 무시하기 쉬운데 내신 5등급제니까 잘해도 티가 안 난다는 뜻입니다. 못하면 티가 확 나요. 그 전에 비해서. 예를 들면 1등급 밑에 2등급이 있을 수 있고 2등급 밑에 3등급이 있을 수 있었어요. 9등급제는. 근데 지금 1등급 밑에 2등급이면 그거 뭡니까? 옛날로 따지면 4, 5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끝이야. 그러니까 요 중간을 잘 지켜야 되는데, 요 영상에서도 한두 개 말하겠지만 다음에 이제 내신 준비 요령 영상을 찍을 때 거기서 이 점에 집중해서 말을 할 겁니다. 들어야 된다. 성취도보다 일단 이수를 해야 된다. 우리 전공이랑 관련된 걸 이수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근데 그러다 보니 나만큼 들은 애들 중, 이수한 애들 중 내가 점수가 더 낮다면 난 떨어진다. 그러니까 남보다 더 들으면서도 석차가 안 떨어져야 된다. 이걸 대원칙으로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인수 과목 신청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소인수 과목이 예전에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소인수 플러스 심화, 소인수 플러스 융합, 소인수 플러스 과학실험, 소인수 플러스 사회탐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소인수를 다 빼고 나면, 인원수가 꽤 되는 것만 듣고 나면 정말 자기 전공과 관련된 특화된 심화된 전문성 있는 진로 관련된 과목을 많이 놓치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이 그런 말 들어보셨죠? 소인수 과목이 이제 내신 5등급제로 돼서 점점 수월해졌다. 옛날에는 4%만 1등급이었는데 지금은 10%만 1등급이잖아.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자, 10명이 들어요. 1명만 1등급입니다. 근데 소인수 과목이 어떻죠? 보통 10명 이내입니다. 보통 일반고에서 5명이 들어요. 그러면 1명도 1등급이 아니어야 되지만 그래도 반올림이라고 해서 1명은 1등급을 줍니다. 그 순간 5명 중 2등한 애는 몇 등급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 소인수 과목은 특징이 뭐냐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적은 인원수를 가르치기 때문에 나쁘게 말하면 빡세요. 왜냐면 선생님들도 아는 거죠. 이 소인수 과목이기 때문에 문제 어정쩡하게 냈다가는 큰일 난다. 5명이 다 똑같은 점수 맞았다가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죠? 게다가 소인수 과목을 수강했는데 막판에 1명이 빠졌어. 그래서 4명 됐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등급 외예요. 점수 산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내 내신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비교과 기재는 됩니다. 그래서 정리합시다. 소인수 과목은 대부분 보통은 비교과에는 도움이 되고 학습부와도 선생님들이 훨씬 수업 준비도 열심히 하고 개개인을 봐주기 때문에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정량평가, 내 내신 등급에 있어서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과목을 잘할 자신감 말고 그 5명 중에 1등이 될 자신이 있을 때만, 그럴 때만 가능하면 들어줬으면 좋겠으나 나는 2등 해서 34%, 62% 이렇게 퍼센트 나와서 석차 등급이 그렇게 나와도 상관없다. 이 과목 내용 자체가 너무 좋고 열심히 해서 비교과 제대로 기재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또 지역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소인수 과목만 구성되는 데가 있어요. 인원 많이 찬 과목이 잘 구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소인수 다 피하고 나서 뭐 인원 많은 것만 듣다 보면은 그냥 국어, 영어, 수학, 화학 이렇게 생기부에서 교수가 눈길 줄 만한 과목이 아닌 일반 과목만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점 생각을 해서
정성평가는 좋아요. 하지만 정량평가까지 자기가 목표로 한다면 반드시 1등이어야 된다. 하지만 뭐 소인수 과목 중에서도 사회나 과학, 융합 선택 과목 9과목에 해당이 된다면 절대평가죠. 절대평가면 아마 5명 중에 4명 1등급 주기도 할 거예요. 학교에서는. 뭐 학교에서 총 맞았다고 일부러 깎겠어요. 절대평가인데. 그런 경우에는 들어도 되죠. 다시 정리하는데 정량평가만 조심하면 됩니다. 정성평가에서는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숨구멍 만들기.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나 과학이 9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절대평가 과목인데 저는 이것을 한 학기에 무조건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그 과목에 하나는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그만큼 내신 기간의 학습 부하가 분산이 되면서 생기부 세특에는 상대 평가하는 과목 못지 않게 그럴듯하게 잘 빠져요. 그래서 숨구멍이라고 생각을 하고 절대평가 과목 9과목 중에 하나 정도는 무조건 과목이 9과목이나 되기 때문에 자기 전공이랑 관련된 과목이 꼭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거를 여건되면 학기별로 하나씩, 안 되면 1년에 하나씩은 꼭 끼워 넣어서 전체 내신 기간에서 내가 딸 수 있는 이 수학점 중 한 과목이 빠지는 거잖아. 게다가 이런 과목들은 특징이 이제 수행평가 좀 빡세게 나오는데 점수를 많이 깎거나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절대평가인데 선생님들 입장에서 뭐하러 제자들을 점수 낮출 필요는 없잖아요. 가능하면 80 몇 퍼센트, 90 몇 퍼센트가 A등급 받으니까 꼭 하나씩은 해주기 바란다. 자, 선택 과목 유형을 볼게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일반 선택은 남들 다 듣는 과목이에요. 사실상 강제됩니다. 그냥 듣는 거예요. 기본 과목이니까. 수능하고 직결되는 과목이라서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할 이유가 없죠. 일반 선택은 너 선택할래? 라는 형식으로 나올 겁니다. 올해도. 하지만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부터 요걸로 이제 경쟁력을 찾는 건데,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진로 선택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과목들 있죠. 이거는 자기 전공에 특화된 과목을 골라서 듣는데 입학 사정관이 이거부터 봅니다. 이거는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서 뭐 여러 대학들이 이미 여러 번 공지했어요. 진로 선택 과목은 2023년도가 아니라 이미 2024학년도부터 고정이 됐던 상태고 2023년부터죠. 그래서 교수들이 그때부터 이걸 중심으로 봅니다. 이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진로가 이건데 그래서 이 학과를 진학할 생각이라서 나는 고등학교 때 이 과목을 중심으로 했다. 자기 고등학교에서 진로 선택으로 편제되어 있는 것 중에 어디가 커리어넷 그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 과랑 관련됐다 생각이 들면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게 이거부터 보고 나서 다른 항목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기부를 검토를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없다는 건 그냥 끝난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들어야 되고 융합 선택 있죠. 융합 선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교과 과목이 있는데 그걸 좀 확장을 해요. 예를 들면은 뭐 화학과 물리다 이걸 확장해서 고등학교 교과는 아니지만 뭐 반도체 소재 이쪽 잠깐 건드려주는 경우도 있고 또 2개 이상 결합 역사랑 지리랑 결합을 해서 인류학이나 고고학 쪽으로 약간 심화해서 보는 경우가 있죠. 교과 하나를 확장하거나 교과 2개를 결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어려워 보여도 대학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서 이렇게 공부했다. 국어 이거 가르쳤더니 이렇게 잘했다. 영어 이렇게 갔더니 문법 위주로 잘 정리했다. 뭐 생기 맨날 그렇게 나와요. 대치동 앉아있으면은 돈 낸 사람들이니까 봐주긴 봐줘야 되는데 다 똑같은 거야.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기부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매번 똑같은 생기부가 오는 거예요. 그럼 교수는 어떻게 써요? 더 심하겠죠. 근데 융합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 차별화됩니다. 이거에 비해서. 그래서 세특이 엄청 퀄리티도 좋고 소재 양도 무궁무진해집니다. 융합 선택은. 그런데 들을 때 부하는 반드시 걸려요. 보나마나 수능과 무관한 교과와 무관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됩니다. 근데 말했죠. 이젠 정시에서도 비교과 반영할 판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고1이나 고2 학생은 이걸 막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실제로 공부할 때 부하는 얘가 얘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학기당 한두 과목은 이렇게만 합시다. 많으면 2과목, 3과목은 미친 거죠. 이게 다 빠지니까 한 과목이나 2과목은 꼭 들어주자. 그러면은 세특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좀 꼭 말씀드리고 여기서 확장된 부분, 결합된 부분 자체가 얘네와 달리 완전히 그 전공 내용이야. 화학 가지고 뭐 반도체, 그다음 유기화학 가지고 뭐 단백질 합성, 뭐 그 의학 막 이렇게 연결되고 바로 대학 전공 분야로 연결돼서 건드려주기 때문에 이제 직결이 된다. 염두에 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공동교육 과정은 학교 밖에서 하는 거고 교육청이 주최하는 것이죠. 종류는 진로 선택 과목도 있고요, 융합 선택 과목도 있고 뭐 전문 교과라고 해서 요거랑 비슷한 건데 교과 과목과 관련돼 있지만 일반 교사 선생님들이 아니라 석사 이상의 그 분야의 전문적인 전공의 학위를 가지신 분 그런 분들이 와서 응용이나 확장을 가리키는 과목인데 이거 생각보다 어렵다고 애들 많이 해요. 심화는 알고 있는 심하고 소인수는 알고 있는 소인수인데 이런 종류가 깔립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이 보통 남들 쉴 때 완전히 방과 후에 오후 6시 반에 한다든가 아니면 주말에 한다든가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교육과정을 맨 처음에는 힘있게 열정있게 신청해놓고 나중에 이제 학기 중에는 가기 싫어서 막 자기 혼자 거기 가야 되고 친구들은 집에 가는데 자기는 거기 가야 되고 특히 한여름에는 막 죽어나고 방학 때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회는 하지만 이게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따로 신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교육청에서 마련된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부를 보는 입장에서는 학습의 적극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르치는 것을 성실하게 잘 배우는 거 우리는 그거를 좋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안 그래요. 내가 배워야 될 걸 찾아다니는 거 여기에 정성평가에서 가산점을 많이 줍니다. 또 자기주도성이라고 해서 모르는 거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봤다 이런 거를 애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혼자 공부하는 게 자기주도성인 줄 알고 자습이랑 자기주도성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주도성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의문이 생겼고 학업 열망이 생겼고 주제가 생겼어요. 그거에 대해서 배우기 위한 도구 수단을 스스로 찾는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것은 혼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학교에서 강제하는 게 아닌데 내 발로 찾아가서 수강 신청하고 내 발로 가서 듣는 거, 그것도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점수를 받게 되고요. 또 지적 호기심, 이거랑 비슷한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좀 특수한 것들인데 그걸 왜 공부하지? 당장 다다음 주에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목이 아닌데 왜? 이런 거 있어요. 요거 지적 호기심도 정성평가에서 추가 점수를 받습니다. 따라서 융합선택만큼은 아니지만 일반이나 진로보다 엄청나게 어필할 수가 있어요. 정리하자면 제일 중요하지만 무조건 듣는 거라서 비교 우위, 경쟁자보다 나아질 수 없다. 이거부터 확인한다. 없으면 끝나는 거다. 있으면 진짜 경쟁이 시작된다. 이거 장난 아니다. 세트. 하지만 어려워서 정량, 내신 성취도는 여러분 개인에 달려있다. 이거 정량 어렵지 않다. 결국 정성평가에서 이걸로 승부 본다. 답 나왔네요. 이거 있는 애들 중에서 이걸로 승부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난 이것만 하고 이것만 하면 충분해,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그런 교육 여건이 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방과 후 학교가 있죠. 이거 완전 별개죠. 다 아시겠지만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방과 후 학교는 벌써 몇 년 됐죠. 그러니까 수능 대비용으로 내가 듣는 거지 생기부에 기재돼서 내 세특에 반영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점수가 나오지도 않고. 하지만 저는 자기가 위에서 요거를 너무 빵빵하게 신청한 나머지 전혀 여건이 없다,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이걸 빵빵하게 신청 못 하거든요. 정량에서 딸릴까봐. 이거 하고도 시간이 남습니다. 그럴 때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권하는 편이에요.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지만 이 수업 강사가 학교 교사일 경우에는 보통 이 방과 후 학교의 수업은 학교의 정규 수업 얘와 일맥상통합니다. 얘의 심화이거나 얘의 나머지 공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수업 선생님이 일종의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생기부에 써주는 경우가 많아요. 방과 후 수업 때의 이 학생의 태도나 질문이나 수행평가, 자질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래도 괜찮아요. 원래 안 된다고 하지만 방과 후 수업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1편, 2편 이렇게 한 시리즈예요. 다른 과목이 아니야. 그러니까 수업 강사가 학교 교사일 경우에는 듣는 게 무조건 이득이고, 외부 강사일 경우에는 외부 강사는 생기부 기재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들을 필요가 없지만 외부 강사 중에서도 이제 수익자 부담, 방과 후 신청하면 너네 돈 또 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학교에서 돈을 주고 사온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이제 경력이 꽤 괜찮은 편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들어도 됩니다. 그 점 생각해서 일단 우선 학교 교사일 경우에는 들어라. 외부 강사면 듣지 마라. 근데 예외적으로 이럴 때는 실력자일 수도 있다.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모든 방과 후 수업을,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방과 후 수업을 담당할 교사들이 부족할 때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데, 초빙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경력을 학생 입장에서 가늠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그 강사 경력 없어, 그 강사 경력 좋아, 이런 말 안 해주잖아요. 그냥 선생님이야 이러죠. 이걸 갖고 눈치를 까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수능과 내신 관련된 방과후만 들으면 돼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무슨 뭐 우쿨렐라 뭐 이런 거, 줄넘기 하기 이런 거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수능과 내신 관련된 건데 그냥 일반 선택 과목처럼 똑같이 수업하는 건 들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확실하게 심화 또는 클리닉, 정규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것보다 확실하게 심화된 수업을 하겠다는 방과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규 수업 시간에 못 따라오는 애들, 그냥 정규 수업에 강제로 앉혀놓느니 그 부족한 애들 따로 클리닉, 나머지 공부를 시키겠다. 요 두 개일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심화는 진로에 맞춘 심화고, 여기서 심화는 말씀드렸듯이 융합이나 확장을 위한 심화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수능 과목, 수능 대비만으로 성실하게 그 교과 과목의 심화 수업을 하는 것은 방과후나 공동교육과정, 이게 다야. 그건 학교를 탓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원으로 가서 심화를 하거든. 사실 학교가 훨씬 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잘 안 나와서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거나 이거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꼭 듣고, 이게 아닐 경우에는 듣지 마라. 이거나 이거일 경우에는 이거면 들어라, 이거면 듣지 마라. 근데 예외적으로 이걸 때는 또 들어라. 생기부 탐내지 마라. 내 성적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